example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example은 cell therapeutics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강연자는 메디포스트, 국내 정말 레전더리 바이오벤처죠. 지금은 거구가 됐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연구개발본부장을 맡고 있는 오원일 부사장께서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플랫폼 스멉셀, SMUP 셀을 이용한 주사형 골관절염 치료제 스멉 1A01 개발이라는 주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오원일입니다. 이렇게 우선 귀한 포럼 자리에서 발표 기회를 주신 미래의학연구재단과 서울대병원 세포치료제 실용화센터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는 초기에 혁신형 연구중심병원 시절부터 서울대병원 세포치료제 실용화센터와는 많은 공동연구에 연관을 지니고 있어서 더더욱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플랫폼 스멉셀을 이용한 주사형 골관절염 치료제의 개발입니다. 먼저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효수 교수님께서 거구라고 소개하셨지만 아직은 저희는 부끄러운 구멍가게 수준이고요. 저희는 줄기세포 치료제와 재대열 보관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2000년에 설립을 했고요. 2005년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현재 임직원 수는 240명이고 그중에 절반가량이 R&D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성과는 세계 최초로 동종 재대열률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서 출시를 하고 있고, 이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정말 실용화가 가능하냐, 그리고 이게 시장이라는 게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줄기세포 치료제가 시장에서 의약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을 저희는 하나의 자부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존에 개발한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을 미국에서 임상시험도 하고 해외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글로벌 상업화에 몇 가지 제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을 했습니다. 우선 줄기세포 치료제는 생산 공정상 매우 고비용 저효율의 생산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높고 따라서 매우 비싼 치료제가 됩니다. 또 제조 공정에서 수작업 비용이 필요해서 대량 생산이나 공정 표준화에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살아있는 세포다 보니까 유효기간이 짧고 운송이나 보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실제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현지의 CMO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CMO 관리상의 어려움, 비용이 상승한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제로 저희가 설정한 몇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세포수를 줄이고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고효능의 세포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효능의 세포를 선별 생산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능을 높게 유지하면서 그 세포를 공정 중에 특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생산 원가를 절감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작업 공정만이 아닌 바이오리액터 배양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 제형은 냉동 제형이어야만 세포의 출고 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운송과 보관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후에 보관했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출고할 수 있고, 표준화나 QC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동종 줄기세포가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켜서 개발한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플랫폼은 스멉셀입니다. 이 스멉셀이라 함은 좋은 세포를 선별한다는 뜻, 그리고 줄기세포능을 높게 유지하면서 스케일업을 한다는 일종의 약자들로 구성된 브랜드네임이고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고효율, 저비용의 차세대 재대열률의 간접 줄기세포가 되겠습니다. 이 스멉셀의 제조 공정을 간단히 도식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1단계에서는 적은 크기의 스몰 사이즈의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포함된 배지에서 하이폭시 컨디션에서 배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줄기세포능을 굉장히 높게 유지한 채로 오랫동안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 대량 배양 공정에서는 바이오리액터를 적용해서 효율적인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회수와 분주 공정에도 다운스트림 공정에도 장비를 사용한 공정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스멉셀은 적은 세포의 사이즈와 그다음에 배양법에서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하이폭시 컨디션이라는 그런 조합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장기 배양을 했을 때도
기존의 MSC에 비해서 오랫동안 높은 증식력이 우월하게 유지되고 그리고 3리니지의 분화도나 옥트포나 나노브와 같은 스테인리스 유전자의 발현도 증가된 채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배양을 했을 때 그 MSC의 가장 큰 문제가 오랜 궤대를 지니게 되면 그 시네센스가 오는 것인데 이런 노화 진행도 상대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고 후기 궤대에서도 비교적 적은 사이즈와 그리고 균일한 사이즈로 세포 사이즈가 분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스멉셀은 기존의 MSC에 비해서 셀 사이즈가 적고 프롤리퍼레이션 캐퍼시티나 그리고 분화도에 있어서 우수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스멉셀은 저희가 스케일업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간엽줄기세포의 기존 표지자 마커를 지속적으로 발현을 함을 확인하였고 대량 생산을 했을 때도 우수한 증식률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멉셀의 그 GMP에서 생산 공정을 구축하였습니다. 초기의 세포 분리 및 계대 배양에서도 튜빙 연결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서 무균적인 공정을 구축하였고 이 대량 배양 과정에서는 P사의 바이오리액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 P사의 바이오리액터는 바이오리액터 한 개가 기존에 저희가 수저급 배양에 사용했던 셀스택의 20개에 해당하는 스케일을 지닙니다. 이후에 그 회수와 세척 단계에서도 연속 회수 장비를 적용해서 농축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후에 분주와 냉동 과정에서도 장비를 적용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생산 공정 구축 단계에서 셀을 떼어나기 위한 그런 리컴비넌트 트립신을 저희가 이제 그 레이쇼를 적절하게 선정해야 되는데요. 저희 배양 시스템에 적절한 그런 엔자임을 최적화하였고 DO 레벨 바이오리액터의 DO 레벨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리액터의 배양 효율 평가를 통해서 생산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최종 제형은 냉동 제형으로 개발하고자 했기 때문에 냉동 보존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냉동 보존제는 기존에 흔히 사용하는 그 커머셜한 냉동 보존제 대신 저희가 소론이라는 제노프리 냉동 보존제를 자체 개발해서 적용하였습니다. 이 저희가 개발한 이 냉동 보존제는 기존의 기성 제품에 비해서 해동 후에 회수율이 높아서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동결 보관 1년 후에 세포를 녹여서 생존율, 회수율, 증식률을 확인한 결과 장기 보관의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렇게 냉동 보존제를 적용시킨 그런 세포를 해동 후에 각 투여격 경로별로 독성 시험 그리고 유효성 시험에 모두 적용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해서 최종 제품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런 스멉셀의 그 제조 공정 단계에서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품질 검증법을 세팅하였습니다. 셀 서피스 마커를 통해서 252개의 마커를 스크리닝을 해서 기존의 MSC와 스멉셀의 차이가 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마커를 선정해서 이 중에 후보 마커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커들 중에서 스멉셀의 증식의 강화와 그 포지티브한 코릴레이션이 있는 2개의 마커를 확보했고 세포의 노화를 유도하는 하나, 그러니까 이건 네거티브한 그런 마커를 확보해서 이 3가지의 마커를 가지고 조합해서 세포 제조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컷오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컷오프를 이용해서 생산 공정 중에 IPC 즉 품질 예측이 가능한 평가 마커를 확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스멉셀을 제조 공정 중에 세포 특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세포를 선별해서 계속해서 배양해야 하는데 이 세포 특성이 변하지 않는지를 제조 공정에서 꼭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울산의대 의생명학교실의 신동명 교수님 연구팀과 공동으로 스멉셀의 후생 유전자 특성을 분석하고 유효 유전자를 발굴을 해서 제조 공정 중에 스멉셀 플랫폼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스멉셀에 우선 유효한 유전자를 발굴하였는데요. 후생 유전체 분석과 발현체 분석, 다중 오믹스 분석을 통해서 스멉셀 특이적인 그 후보 유전자를 발굴하였고 이러한 발굴한 유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비트로 유효성 평가를 통해서 GFB143 등 4종의 바이오 마커가 유효성이 검증이 되어서 이런 그 실제로 스멉셀 치료용 모니터링에 쓸 수 있는 바이오 마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그 마커들에 대해서 GVH 모델을 통해서 인비보 유효성 평가를 통해서 이 바이오 마커가 치료 효능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이러한 바이오 마커들을 실제 제조 공정에서 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아주 소수의 세포만으로도 이 스멉셀의 특성과 안전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진셋과 그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GMP에서의 스멉셀 생산 공정 구축을 완료하였고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축된 스머프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음 파이프라인인 주사형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뭐 모두 아시겠지만 무릎의 골관절염 OA는 관절의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국소적으로 퇴행성 염증성 변화가 동반돼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통증만 느끼다가 이게 점점 기능에 장애가 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무릎 전체에 장애가 따르게 됩니다. 주로 40대 이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 환자만도 약 400만 명 그리고 글로벌 환자 수로는 3억 명에 이르는 인시던스가 매우 높은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런 치료법들 중에는 이런 엔세이드 같은 증상 완화적인 치료제만 있거나 아니면 근원적인 치료제인 그 인공관절 치환술의 경우에는 환자가 부담을 느낀다든지 혹은 이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다든지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사용으로 줄기세포를 투입하는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는 기존 줄기세포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렸듯 제조 관리 비용이 매우 높고 투여 방법이 수적인 방법이 필요해서 매우 부담스러우며 로지스틱스나 유효 기간에 한계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 개선된 그런 치료제는 수술 없이 간단한 주사로 원인 치료가 가능하면서 글로벌 수출 시에 비용이나 로지스틱스라는 문제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장성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 이 OA 자체가 매우 인시던스가 높은 질환이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환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서 매우 시장성이 높은 타겟 질환이라는 점도 이 개발의 당위성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아까 이윤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품의 개발에 있어서는 그 MOA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스머프셀을 그 골관절염 환자의 그 관절광에 투입하게 되면 이 골관절염 환경과 반응을 해서 이 스머프셀이 분비하는 물질들이 관절광 내 염증을 조절하고 무릎의 관절에 있어서 연골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면서 연골 기질의 분해를 억제해서 관절 구조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치료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작용 기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작용 기전에 관련해서 실제로 인비트로 테스트에서 골관절염 환경에서 스머프셀을 투여하게 되면 연골세포의 사멸을 억제하고 연골세포의 하이퍼트로피를 억제하는 그런 치료 효능을 확인하였고요. 실제로 이제 동물 모델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동물 모델은 렛에서 안테리어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 테어링을 하고 MIA를 쳐서 OA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OA 모델에서 스머프셀을 투여한 결과 마이크로시티를 찍어보면 이런 그 연골 손상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조직학적 검사 결과에서도 이렇게 연골 표면의 손상, 연골의 손상을 갖다가 억제함을 확인하였고 이런 타입 2 콜라겐으로 염색한 염색 결과에서도 신생 연골의 재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작용 기전을 나타내는 그 포텐시 마커, 역가 후보 물질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스크린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역가 물질 선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선정한 역가 물질은 실제적으로 그 인비트로와 인비보 테스트에서 프로테인 항염증 효과와 통증 완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해서 이러한 역가 물질이 실제로 작용 기전에 작용함을 확인하는 그런 근거제를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 역가 물질은 연골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고 그다음 연골 기질에 분해하는 단백질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확인하는 그런 근거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가 물질들이 이러한 근거제를 이런 작용 기전으로 작용함을 실제적으로 스머프셀을 투여한 동물 모델에서 연골 세포 사멸과 연골 재생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작용 기전에 따른 치료 효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효 용량 범위와 투여 용법을 설정하였고요. 대동물에서의 그 유효성 시험을 거쳤습니다. 이 대동물 유효성 시험은 이 정형외과적인 동물 모델에서 굉장히 그 권위를 지닌 캐나다의 구엘프 대학에서 진행을 했고요. 동물 모델은 쉽이었고 그 미디알 멘스커스를 그 디스테빌라이징 시키는 방법으로 OA를 유도했습니다. DMM 유도 OA를 유도하고 12주째 스머프셀을 투여하고요. 52주까지 관찰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마이크로시티와 아스로스코피로 관찰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조직병력 분석과 바이오마커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민상 시험 승인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식약처의 사전 상담, 여러 차례 사전 상담을 통해서 비임상 유효성 시험의 프로토콜을 정하고 그래서 투여 방법 확인, 유효 농도 확인, 브리징 시험, 대동물 시험에 대한 그런 프로토콜을 확인했고요. 비임상 독성으로 반복 투여, 세포 분포, 종양원성 시험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 이명철 교수님의 자문을 얻어서 임상시험 계획서 개발을 동반하였고 시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보한 비임상 유효성 자료에서 이 유효성 시험에서는 모두 유효성이 확인되었고 세포 분포 잔존, 반복 투여독성, 국소내성, 종양원성 시험에서 모두 안전성이 확인되어서 비임상 유효성과 독성 시험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임상시험 기획서의 요약입니다. 제1상 임상시험이고요. 임상시험 기관은 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입니다. 대상 질환은 KNL 그레이드 2에서 3로 진단받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이고 임상시험의 목적은 저희 그 시험 임상시험 약인 스멉셀을 1회 관절광 내에 투여하고 최대 내약 용량을 평가하고 2차 목적으로는 탐색적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유효성 평가의 그 스케일로는 워맥 스케일이나 100mm 바스 그리고 IKDC 같은 그런 클리니컬 스케일을 주로 유효성 평가로 삼았고 MRI 평가를 동반해서 진행합니다. 이러한 이제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임상 일상의 IND 승인 신청을 했고 작년 2019년 5월 31일에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년이 진행된 현재 환자 12명의 등록과 투여가 모두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금 팔로업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는 올해 말에 이 임상시험 일상은 종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 사이에 겹친 그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환자의 인롤이 굉장히 늦어질까 걱정을 했었는데 비교적 순조롭게 임상이 진행된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개발한 그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스멉셀 플랫폼을 이용한 앞으로 이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파이프라인 주사형 골관절염 치료제는 현재 저희의 그 개발 계획에 따르면 스케줄대로 이루어진다면 2025년에 품목허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발매 초년도에 약 600억 원 규모의 그런 매출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기존의 그런 카티스템의 시장 점유율이나 판매 성장률을 기본으로 했는데요. 그래도 투여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카티스템보다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면 이 정도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스멉셀의 플랫폼을 앞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 스멉셀 플랫폼 자체, 그러니까 우수한 MSG를 생산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세포 자체의 그런 줄기세포 치료제뿐만 아니라 유전자 치료제를 그 환자에게 도달시키기 위한 비이클로서도 앞으로 유망한 그런 그 세포 비이클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우수한 세포를 생산하는 플랫폼을 라이센서 모델이나 CMO 라이센싱 모델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현재 그 라이센싱을 하는 그런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난치성 질환의 파이프라인으로도 확대하는 것을 지금 현재 몇 군데 그런 어떤 협의기관과 지금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줄기세포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 플랫폼으로서 표준으로 저희가 인정을 받고 싶고 그것을 수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정말 강의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example에 대해서 코멘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지금 그 메디포스트에서 구축을 하신 스멉셀 같은 경우에는 생산 기법이 기존의 2D 배양과는 달라지는데요. 바이오리액터를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이제 시설, GMP 시설은 2D 배양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그러면 이러한 스멉셀을 개발을 하면서 GMP 시설도 다 바뀐 건가요? 그렇죠. GMP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원 프로덕트 원 GMP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작업소 유닛을 갖다 분리를 완전히 구분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제3 작업소라고 해서 스멉셀 생산을 위한 지금 작업소를 현재 증설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IND까지는 그 유닛의 구분과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한 그런 것으로 IND 승인까지 얻었지만 최종적인 품목 허가를 위해서는 별도로 이제 실사를 받은 스멉셀만을 위한 GMP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금 작업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네. 질문. 그 바이오리액터를 사용을 하실 때 지금 MSC 배양을 하는 데 있어서 비드를 사용을 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그러면 비드는 아니고요. 저희 네. 자체가 이제 그 MSC에 특화된 그 바이오리액터라서 이제 당연히 이제 MSC는 다 아시겠지만 어디 지점에서 붙어서 자라는 성질을 네네. 지니고 있어 대개는 비드나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물질들을 사용하는데 이 바이오리액터는 자체 표면에 붙어 자라는 그런 바이오리액터입니다. 아, 네. 그래서 비드는 이제 뭐 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분리 과정과 과연 맞습니다. 분리했을 때 과연 네. 순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비교적 프리합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바이오리액터 사용하시는 게 네. 비드가 아니더라도 결국 붙어서 자라는 형태라는 건데 네. 실질적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들 때에는 결국은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 그
트립신으로 뗍니다. 음. 떼는 과정은 필요한데요. 이제 네네. 그 비드가 섞여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비드가 과연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의 이제 여러 가지 난점은 비교적 이 문제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 바이오리액터 적용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셀스텍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무한정으로 만약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한정으로 이 GMP 작업소의 공간 배양기를 늘려야 하는 그런 한계를 지는 데 비해서 바이오리액터는 이제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이제 이 바이오리액터가 과연 이제 이 아직까지는 이 MSC를 바이오리액터를 적용해서 생산하는 이제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걸 앞으로도 정말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리액터를 정말로 저희에게 소모품을 계속 생산해서 공급해 줄 것인가. 그리고 그때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저희로서는 어떤 공정에 일단 도입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 공정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변경이 쉽지 않은데 과연 이제 그 회사에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저희의 추가적인 고민입니다. 25년에 이제 허가 예상하고 지금 올해 말에 이제 임상 일상 마무리 짓는데 그 이후에 임상 개발 계획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다 연도별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이제 지금 임상 이상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상과 일상이 종료되는 대로 내년부터 이제 임상 이상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교적 일반적인 그런 신약 개발 기간의 그 임상 기간보다는 조금 짧게 그걸 잡은 것은 기존에 거의 동일한 그런 OA에서 저희 카티스템이라는 제품으로 이미 그 임상 3상까지 해서 품목화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을 이 똑같은 대상준에서 처음 임상을 진행하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허들은 저희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짧게 그런 그 지금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기술화 상용화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 그 글로벌 라이센싱 말씀 주셔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아무래도 파트너를 구하실 때 이제 아무래도 임상이나 허가 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인지 아니면 차라리 커머셜리 강점이 있는 것인지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글로벌리 아주 균일하게 전체 이제 국가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특정 시장에 강점이 있는지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현재 좀 그런 고민 공유해 주시고 향후에 다른 기업에 주실 만한 그런 제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마도 저희 이 바이오벤처로서 이런 이제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 이제 실용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 그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카티스템과 기존 제품들의 경우 미국에서 임상 1상, 초기 임상까지는 모두 완료한 상태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후기 임상은 이 바이오벤처의 그 독자적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라이센싱이 필요한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그 고민을 저희도 계속해서 심도 있게 하는 고민입니다. 우선 이제 특징적인 건 과연 그런 어떤 스펙을 갖춘 것과 파트너를 삼아야 하는가. 이게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인허가의 어떤 그런 트랙에 대한 그런 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줄기세포 치료나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어떤 바이올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이런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는 마찬가지로 글로벌 제약사를 할지라도 거기에 관련된 특화된 뚜렷한 그 RA에 관련된 경험이 뭐 저희보다 그렇게 특별히 더 앞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그런 커머셜하게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자본 이런 쪽이 조금 더 집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경험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별로도 이게 중요한데 잘 아시겠지만 이 다국적 제약기업이 들어가는 데서 제한점을 지닌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어렵고요. 일본 대표적입니다. 일본 작국 기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고요. 또 중국은 이제는 뭐 많이 여기 뭐 이게 유튜브에서 이런 말 해야 되는지 많이 소졌다고 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이 글로벌 기업들보다는 자국 기업을 우대하면서 여러 가지 줄 세우기에 있어서 뭐 좀 불공평한 그런 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지역별로 별도의 전략이 구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은 한 덩어리를 묶어서 그런 글로벌한 제약사를 알아보고 있고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현지 제약기업과 그 조인트 벤처를 세워서 이 난관을 뚫는 방법으로 라이센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예. 카티스템도 비슷한 네이처일 텐데 뭐 알로제닉 네.
소스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또 스멉셀을 개발하면은 그 서로 이전 투구를 할 수 있는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프로덕트인데 왜 카티셀이 잘 안 팔립니까? 안 그러면 전망이 에피커시가 조금 미약해서 이걸로는 큰 시장을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어서 스멉셀을 만들어서 똑같은 되풀이 지금 개발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까? 네, 뭐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뭐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마 저희가 첫 파이프라인에 우연히도 그 적응증이 겹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 스멉셀을 개발한 것은 반드시 이 골관 전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저희가 내다보고 있는 건 IV제형의 치료제입니다. IV제형의 치료제를 기존에 MSC로 투여할 경우에 이런 이제 이 들어가서 분포하는 그 디파트먼트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고효능의 세포가 아니고는 또 그리고 저가의 제조 원가가 낮은 세포가 아니고는 도저히 엄두를 못 내는 그만큼의 세포 수를 전신으로 투여했을 때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그 세포 수를 갖다 투여하려면 너무 비용도 높고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좀 개개의 세포의 효능이 높으면서도 제조 원가가 싼 세포가 저희는 필수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포를 개발하는 것이 이 스멉셀 개발의 사실은 그리고 어떤 로지스틱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져서 이제 장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이 스멉셀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뭐 아는 우물을 판다고 일단 1차적인 그런 적응증으로서는 저희가 많이 해본 이 그 골관 전염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골관 전염에서 기존의 카티스템은 카티스템 뭐 걱정해 주셨지만 카티스템 작년에 저희가 이제 200억 매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있어서는 비교적 잘 나가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환자들에게 이제 치료 효능은 입소문을 타서 이제 입증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그 치료 방법에 있어서 저희는 수술적인 투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사형 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저희는 치료적인 하이어라키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카티스템은 조금 더 시리어스한 중증도가 KNL 그레이드 3 이상의 환자에 있어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투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새로 개발하는 스멉 IA는 그 조금 그거보다는 경증의 환자에 있어서 주사형 방법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그런 치료제로서 개발을 해서 두 개의 하이어라키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테크니컬리 아까 이현주 교수가 제기한 그 과연 그 adherent culture를 고집한다면은 바이오리액터의 장점이 뭘까죠? 결국 그 많은 메디아를 다 빼내고 또 트립신을 쭉 와쉬로 해가지고 뽑아낼 건데 왜 예를 들어서 뭐 스피어 컬처, 서스펜션, 스피어 컬처를 안 하시고 물론 바이오리액터의 서피스를 굉장히 많이 하기 위해서 아주 뭐 꼬불꼬불한 그런 뭐 모형을 띄고 있겠죠. 그래야지 서피스가 굉장히 넓고 메디아를 좀 전략하고 그런데 서스펜션 컬처 시스템에서 제일 뭐 한 게 비드도 있지만 비드보다는 좀 더 바이올로지컬한 게 스피어 컬처인데 왜 그걸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하신 건지 한번 해보고 역시 라이스 시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포기를 하신 건지. 네,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과적인 게 있는데요. 항상 이 세포 치료제 이런 그 바이오薬품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그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생산 공정을 셋업하는 게 아주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생산 공정이 셋업된 상태에서 그 생산 공정으로 생산된 세포를 가지고 유효성과 안전성을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산 공정의 셋업이라는 건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지만 저희가 셋업한 것이 거의 한 2015년, 14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2014년, 15년 당시에 이제 가장 그래도 업데이트된 여러 가지 바이오리액터를 저희가 모두 다 비교를 다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게 지금 저희가 적용한 제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물론 스피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비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그 MSC를 위한 그 바이오리액터들이 개발된 게 있었는데 비교적 다 초기 모델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금 당시의 시점에서 지금의 현재 시점에서 개발된 업데이트된 여러 가지 바이오리액터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저희가 선택한 모델이 최상이었는가라는 것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스멉셀 개발을 한 본래의 목적이 그건데 IV 인젝션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세컨드 인디케이션으로 뭔가 어프루브를 받고자 할 텐데 자 그럼 세컨드 목표가 어디죠? 저기
그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지금 당뇨병 신증. 예, 지금 서울 아산병원과 같이 지금 현재 그 유효성 단계에서 POC를 얻는 그런 그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타겟팅한 어떤 레셔널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 그뭐 저희 바이올로지컬리 지금 우리가 스멉셀이 여러 가지 아까 보면은 그 콘드로사이트의 네크로스 아포토시스도 예방하고 또 마크로파지 오버 액티비티도 적당하게 차단하고 해서 멀티 팩토리얼한 메커니즘을 구사하는데 그게 특별히 이 다이베틱 네프로패티의 언더라인 파솔로지를 고려해 보면 특별히 효과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자체 레셔널리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이 스멉셀 뭐 넓게 말씀드리면 MSC가 분비하는 이제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지금 항염증에 관련된 PTX3라는 물질하고 그다음에 이제 HBGF라는 그런 물질이 이 다이베틱 네프로파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염증 환경이나 를 해소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특별한 이제 지금 여기서 뭐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 밝히기는 어려운 그런 물질에 대해서 저희 아산병원에 같이 공동 연구하시는 팀께서 저희 MSC에서 분비하는 그런 그 물질이 그 당뇨병성 신증의 동물 모델이나 환경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는 그런 서제스천을 주셔서 저희가 그쪽을 인디케이션으로 정하게 됐습니다.